제12장 모모 시간의 근원지에 가다. 모모는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홀에 서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예배당보다도 무지무지하게 큰 기차 대합실보다도 더 커다란 홀이었다. 육중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천장은 저 위쪽 어슴풀의 한 곳 어딘가에 있다고 짐작될 뿐이지 보이지는 않았다. 창문은 없었다. 이 드넓은 공간을 흐르는 황금 빗살은 곳곳에 꽂힌 수많은 촛불에서 나온 것이었다. 촛불의 불꽃은 일렁이지조차 않았다. 마치 원래 빛나는 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빛을 내기 위해 밀랍을 태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모모가 홀로 들어설 때에 들렸던 제깍제깍 똑딱똑딱 땡땡땡 하는 수천 가지 소리는 갖가지 모양과 크기를 한 수많은 시계에서 나는 소리였다. 시계들은 기다란 책상과 황금빛 탁자 위에 또는 유리 진열장과 끝없이 늘어선 책장에 세워져 있기도 하고 눕혀져 있기도 했다. 보석 박힌 앙증맞은 회중시계, 평범한 금속 탁상시계, 모래시계, 춤추는 인형이 딸린 멜로디 시계, 해시계, 나무로 만든 시계, 돌로 만든 시계, 유리시계, 찰싹거리는 물줄기로 가는 시계 할 것 없이 온갖 시계가 다 있었다. 사방벽에는 온갖 종류의 뻐꾸기 시계며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추시계들이 걸려 있었다. 위험있게 느릿느릿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있는가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쁘게 버둥거리는 조그만 추도 있었다. 이 거대한 홀의 2층 높이에는 빙 둘러 회랑이 있고 나선형 계단이 회랑까지 이어져 있었다. 더 위쪽에 두 번째 회랑이 있고 그 위쪽에 또 하나가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시계가 걸려 있거나 세워져 있거나 눕혀져 있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시간을 알려주는 지구 모양 시계도 있고 해, 달, 별이 그려져 있는 크고 작은 천체의도 있었다. 홀의 한가운데에는 세워놓는 추시계들의 숲이 우뚝 솟아 있었다. 평범한 추시계에서부터 진짜 시계탑까지 말 그대로 시계의 숲이라 할 만했다. 모든 시계가 저마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서 홀 안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째깍째깍 땡땡땡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아니라 여름철 숲에서 들리는 나뭇잎 살랑대는 소리처럼 한결같이 은은했다. 모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홀 안을 돌아다니며 기묘한 물건들을 구경했다. 앙증맞게 조그마한 남녀 한 쌍이 춤을 추려고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음악이 나오는 시계 앞에 섰을 때였다. 인형이 움직이는지 보려고 모모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려는 순간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카시오페이아 돌아왔구나. 헌데 꼬마 모모는 안 데리고 왔니? 모모가 돌아보니 모래시계 사이에 난 좁은 길 위에 머리가 하얀 자그만 체구의 노인이 서서 허리를 굽혀 발 아래 바닥에 있는 거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금실로 수놓은 기다란 웃옷에 푸른 비단 반바지를 입고 하얀 양말에 커다란 황금 버클이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양 손목과 목덜미에는 레이스가 물결쳤고 하얀 머리칼은 머리 뒤쪽에 조그맣게 묶여 있었다. 모모는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모처럼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옷차림이 200년 전에 유행했던 차림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으리라. 노인은 여전히 거북 쪽으로 허리를 굽힌 채 말했다. 뭐라고? 그 애가 벌써 왔다고? 대체 어디 있지?
노인은 작은 안경을 꺼내 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배포 할아버지의 안경처럼 조그마했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점이 달랐다. 여기 있어요. 모모가 소리치자 노인은 반가운 미소를 머금고 두 팔을 벌리며 모모에게 다가왔다.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노인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바로 앞에까지 와서 모모의 두 손을 잡고 반갑게 흔드는 노인은 모모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 노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환영한다. 아무데도 없는 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모모야, 나를 소개해도 되겠지? 난 호라. 세쿤두스 미누티우스 호라라고 한단다. 모모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정말 절 기다리셨어요? 그럼 기다렸고 말고 널 데려오려고 거북 카시오페아를 보내기까지 했는걸? 노인은 조끼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납작한 회중시계를 꺼내더니 탁 하고 뚜껑을 열었다. 게다가 시간도 꼭 맞춰서 왔구나.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고는 시계를 내밀었다. 모모가 들여다보니까 그 시계의 글자판에는 시계침도 없고 숫자도 없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천천히 돌아가는 두 개의 정말 섬세한 곡선이 있을 뿐이었다. 그 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는 작은 점들이 이따금 반짝반짝 빛을 냈다. 호라 박사가 말했다. 이건 운명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란다. 드물게 찾아오는 운명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이제 막 그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어. 운명의 시간이 뭔데요? 모모가 묻자 호라 박사가 설명했다. 이 세상의 운행에는 이따금 특별한 순간이 있단다. 그 순간이 오면 저 하늘 가장 먼 곳에 있는 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존재들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껏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애석하게도 인간들은 대개 그 순간을 이용할 줄 몰라. 그래서 운명의 시간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단다. 허나 그 시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지. 그걸 알려면 그런 시계가 필요하겠네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시계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시계를 볼 줄도 알아야지. 호라 박사는 시계를 탁 하고 닫고는 조끼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박사는 모모가 자기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는 생각에 잠겨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더니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 내가 약간 유행에 뒤진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주의력이 부족하다니까 당장 고쳐야 되겠다. 박사는 손가락을 탁 퉁겼다. 그러자 박사는 순식간에 높다란 스탠드 칼라가 달린 프로코트를 입은 모습으로 변했다. 박사는 자신 없는 투로 말했다. 좀 나아졌니?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란 듯한 모모의 표정을 보자 금방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아니지. 대체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야? 박사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퉁겼다. 그러자 모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옷차림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옷은 100년 후에나 유행할 옷이었던 것이다. 이것도 아니야? 오리온 자리에 두고 맹세하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 기다려봐라. 다시 한번 해볼 테니. 박사는 세 번째로 손가락을 퉁겼다. 그러자 드디어 요즘 사람들이 입는 평범한 평상복 차림이 되었다. 박사는 모모에게 찡긋 눈짓을 하며 말했다. 이제 됐지? 응? 모모, 공연이 널 놀라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좀 장난을 해본 거란다. 자, 꼬마 아가씨, 식탁으로 가실까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무척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음식 맛이 있으면 좋겠구나. 박사는 모모의 손을 잡고 시계의 숲속으로 데리고 갔다. 거리를 조금 두고 거북이 뒤따라왔다. 미궁처럼 꼬불꼬불한 길은 엄청나게 큰 벽시계 상자 뒷판 몇 개로 이루어진 작은 방으로 이어졌다. 방 한 구석에는 불룩한 다리가 붙은 작은 탁자가 놓여 있고 아담한 소파와 거기에 어울리는 안락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도 일렁이지 않는 황금빛 촛불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배가 불룩한 황금 주전자 하나, 작은 찻잔 2개, 접시들, 그리고 작은 숟가락과 나이프가 놓여 있었다.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작은 바구니에는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노릇노릇한 빵이 담겨 있고 조그만 그릇에는 황금빛 버터가 들어 있었으며 또 다른 조그만 그릇에는 줄줄 흐르는 황금처럼 보이는 꿀이 들어 있었다. 호라 박사는 배가 불룩한 주전자를 집어서 2개의 찻잔에 초콜릿을 가득 따르더니 어서 들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자, 꼬마 손님, 마음껏 들어요. 모모에게는 그 말을 2번 반복할 필요도 없었다. 모모는 마실 수 있는 초콜릿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빵에 버터와 꿀을 발라먹는 것도 모모의 생에서는 아주 드문 일에 속했다. 더욱이 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모모는 처음에는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맛있게 먹었다. 음식을 먹자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씻은 듯 사라졌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도 힘이 펄펄 넘치는 느낌이었다. 먹을수록 음식 맛은 점점 더 좋아졌다. 모모는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라 박사는 다정하게 모모를 지켜보았다. 박사는 사려 깊은 사람이어서 말을 걸어 모모의 식사를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박사는 이 꼬마 손님의 허기가 몇 년에 걸쳐 쌓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그 때문에 모모를 바라보던 박사의 모습이 점점 나이가 드는가 싶더니 급기야 머리칼이 하얀 할아버지로 변한 모양이었다. 박사는 모모가 나이프를 잘 쓸 줄 모른다는 것을 눈치채고 손수 빵에 버터를 발라서 접시에 놓아주었다. 막상 자신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말하자면 보조를 맞추느라 먹는 신용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윽고 모모도 배가 불렀다. 모모는 초콜릿을 마시면서 황금 찻잔 너머로 자기를 초대한 주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모모는 박사가 누구이며 뭘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다.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눈치챘지만 그 밖에 지금까지 박사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름밖에 없었다. 모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거북을 시켜 저를 데려오게 하셨어요? 호라 박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회색 신사들로부터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그들이 이잡듯 뒤지며 널 찾는데 안전한 곳은 여기 내 집밖에 없거든.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요? 그렇단다, 아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왜요? 호라 박사는 설명했다. 그들은 널 두려워한단다. 내가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지. 전 그 사람들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는 그들 중에 하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알아낸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했지. 게다가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색 신사들의 진상을 알리려고까지 했잖니. 자, 이만하면 그들이 널 철천지 원수로 생각할 만하지 않겠니?
하지만 거북하고 저는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 왔는걸요. 그 사람들이 저를 사방에서 찾았다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아주 천천히 걸었는걸요. 호라 박사는 그 사이에 다시 발치에 와서 앉아있는 거북을 품에 안고 목을 쓰다듬었다.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카시오페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이 너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거북의 등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는 글이 나타났다. 글자가 어찌나 익살맞게 깜빡깜빡 하는지 꼭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호라 박사가 설명했다. 카시오페야는 미래를 조금 내다볼 줄 안단다. 많이는 아니야. 그래도 반 시간 정도는 앞을 내다볼 줄 알아. 거북 등에 글이 나타났다. 정확히 반 시간이에요. 호라 박사는 자신이 한 말을 정정했다. 아, 미안. 정확히 반 시간 앞을 내다본단다. 카시오페이아는 다음 반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회색 신사들을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도 아는 게지. 모모는 감탄했다. 와, 정말 편리하네요. 어디에서 회색 신사들을 만날 거라는 걸 미리 알면 바로 딴 길로 가면 되겠네요. 아니, 예석하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 카시오페이아는 어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킬 수는 없어. 카시오페이아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것만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카시오페이아가 어디에서 회색 신사를 만나리라는 걸 미리 안다면 실제로도 만나게 되는 거야. 카시오페이아는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어. 모모는 조금 실망한 기색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일을 미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때론 도움이 되지. 예컨대 내 경우를 볼까? 카시오페아는 이런저런 길을 가면 회색 신사들을 안 만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이 실타래처럼 뒤엉켰다. 호라 박사가 말을 이었다. 너와 내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보자. 널 칭찬하고 싶구나. 특히 너희들의 플랜카드와 문구들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모모는 신이 나서 물었다. 그걸 읽으셨어요? 전부 읽었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하지만 슬프게도 박사님 말고는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아요. 호라 박사는 유감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애석하게도 그랬지. 회색 신사들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손을 써둔 거란다. 그 사람들을 잘 아세요? 모모가 캐묻자 호라 박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지. 모모는 이 이상한 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신 적이 많아요? 아니, 아직 한 번도 없단다. 나는 아무데도 없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 회색 신사들은 그 사람들은 박사님 집을 가끔 찾아오나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었다. 걱정할 것 없다, 아가. 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설사 언제나 없는 거리로 오는 길을 안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허나 그들은 길을 모르지. 모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호라 박사의 설명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박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어떻게 우리 플랜카드랑 회색 신사들의 이야기를 다 아세요?
나는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시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단다. 그래서 너와 내 친구들도 보게 되었지. 하지만 박사님은 집 밖으로 안 나가시잖아요. 꼭 나가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동안 박사는 눈에 띄게 다시 젊어졌다. 박사는 말을 이었다. 나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요술 안경을 갖고 있거든. 박사는 작은 금태 안경을 벗어서 모모에게 건네주었다. 한번 들여다보겠니? 모모는 안경을 쓰고 눈을 깜빡거리며 보려고 애쓰다 말했다.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모모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과 빛과 그림자의 흐릿한 소용돌이 뿐이었다. 그것을 보다 보니 사뭇 현기증이 났다. 호라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처음엔 누구나 그렇지. 요술 안경을 보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허나 곧 익숙해질 게다. 그는 일어서서 모모의 의자 뒤로 와서는 안경테에 두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그러자 당장 눈앞이 선명해졌다. 우선 이상한 빛이 비치는 시내 구역의 변두리에서 석 대의 자동차에 나눠탄 1단의 회색 신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막 자동차를 뒤로 돌리는 참이었다. 더 먼 곳을 보니 손짓을 해가며 흥분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무슨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듯 보이는 다른 회색 신사들의 무리가 보였다. 호라 박사가 설명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가 자기들 소나기를 빠져나간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게지. 모모는 계속해서 안경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왜 얼굴이 잿빛이에요? 호라 박사가 대답했다. 죽은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기 때문이지.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인간의 일생을 먹고 살아간단다. 허나 진짜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간은 말 그대로 죽은 시간이 되는 게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 시간은 진짜 주인의 시간일 때만 살아있지. 그럼 회색 신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뭐예요?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생겨날 기회를 주면 생겨난단다. 기회만 주어지면 금세 생겨나는 게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기들을 좌지우지할 기회까지 주고 있어.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벌써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단다. 만약 시간을 더 이상 훔칠 수 없게 되면요? 그럼 그들은 그들이 태어난 무로 돌아가야 하지.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서 안경을 벗겨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박사는 잠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돕는 협력자가 벌써 아주 많단다. 그 점이 나쁜 게지. 모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시간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러길 바란다. 모모, 이리 와보렴. 내 수집품을 보여주마. 어느새 박사는 다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사는 모모의 손을 잡고 커다란 홀을 데리고 나갔다. 거기서 박사는 모모에게 이런저런 시계를 보여주고 기계를 작동시켜 보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천체의도 구경시켜 주었다. 신기한 물건들을 보고 기뻐하는 꼬마 손님을 지켜보는 사이에 박사는 다시 젊어졌다. 계속 발걸음을 옮기며 박사는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수수께끼 풀기 좋아하니? 예, 아주 좋아해요. 아시는 게 있어요? 그래.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모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헌데 아주 어려운 거란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 그래도 좋아요. 그럼 외워두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에게 풀어보라고 하죠. 정말 궁금한걸?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말이다. 자, 잘 들어보렴. 세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어. 그들은 정말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도 구별해서 보려고 하면 하나는 다른 둘과 똑같아 보이는 거야.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참이야. 둘째도 없어. 벌써 집을 나갔지. 셋 가운데 막내, 셋째만이 있어.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두 형도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어. 셋째를 보려고 하면 다른 두 형 중에 하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말해보렴, 세 형제는 하나일까? 아니면 둘일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일까? 꼬마야, 그들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으면 넌 세 명의 막강한 지배자 이름을 알아맞히는 셈이야. 그들은 함께 커다란 왕국을 다스린단다. 또 왕국 그 자체이기도 하지. 그 점에서 그들은 똑같아. 호라는 모모를 바라보며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모는 잔뜩 긴장해 귀를 기울였다. 모모는 기억력이 비상했기 때문에 수수께끼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다시 되풀이해 보았다. 모모는 한숨을 쉬었다. 아휴, 정말 어려워요. 뭔지 짐작도 안 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렴. 모모는 수수께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모는 솔직히 말했다. 못 풀겠어요. 그 사이에 거북은 두 사람 뒤를 따라와 호라 박사 곁에 앉아서 모모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호라 박사가 말했다. 자, 카시오페이야, 너는 반시간의 앞의 일을 모두 알고 있잖니? 어디 모모가 수수께끼를 풀까?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글자가 나타났다. 풀 거예요. 호라 박사는 모모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자, 보렴. 내가 푼다잖니. 카시오페이아는 틀린 적이 없어. 모모는 이마를 찡그리고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형제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걸까?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 수수께끼에서 형제란 항상 사과씨라든지 이빨이라든지 하여튼 종류가 같은 어떤 것을 뜻하니까. 하지만 이들 세 형제는 서로 다른 형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는걸? 서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형제란 뭘까? 모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를테면 일렁이지 않는 불꽃이 타고 있는 촛불이 있지. 밀랍은 불꽃이 되면서 빛으로 변해. 그래, 저게 세 형제인가 봐. 하지만 아니야. 세 형제가 모두 함께 있잖아. 셋 중에 둘은 없어야 하는데. 그럼 꽃과 열매와 씨앗 같은 건지도 몰라. 그래, 정말 많은 부분이 들어맞네. 씨앗은 셋 중에서 가장 작아. 또 씨앗이 있으면 다른 두 형제는 없잖아. 게다가 씨앗이 없으면 다른 둘도 있을 수 없고. 하지만 역시 아니야. 씨앗은 눈으로 잘 볼 수 있잖아. 셋 중에 막내를 보려고 하면 언제나 다른 두 형 중 하나를 보게 된다고 했는걸? 모모의 생각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카시오페이아는 해답을 찾을 거라고 하지 않았는가. 모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수수께끼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았다.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참이야. 하는 대목에 이르자 거북이 깜빡깜빡 눈짓을 했다. 거북 등에 내가 아는 거야 라는 글이 나타나더니 곧 사라졌다. 호라 박사는 이쪽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싱긋 웃으며 말했다. 쉿! 카시오페이아, 힌트 주지 마라. 모모는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 모모는 물론 거북 등의 글을 보았고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카시오페이아가 아는 게 뭘까? 카시오페이아는 내가 수수께끼를 풀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아무 뜻도 없는데. 그럼 카시오페이아가 아는 게 또 뭐 있지? 카시오페이아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카시오페이아가 아는 건... 모모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미래다!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참이야. 그건 미래예요. 호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모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둘째도 없어. 벌써 집을 나갔지? 이건 과거예요. 호라 박사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모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어려워요. 셋째는 대체 뭘까요? 셋 중에 막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둘도 없다고 하잖아요. 또 셋 중 유일하게 있다고 하고요. 모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쑥 소리쳤다. 아, 그건 현재예요. 이 순간요. 과거란 지나간 순간이고 미래란 앞으로 올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다면 다른 둘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모모의 뺨은 열기로 발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는 미래가 과거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모모는 놀라워하며 호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전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그렇다면 현재란 처음부터 없는 거고 과거랑 미래만 있는 건가요? 예컨대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아, 이제 알겠어요. 셋째를 보려고 하면 다른 두 형 중에 하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라는 구절의 뜻을요. 이제 나머지도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세 형제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과거나 미래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 과거, 미래는 저마다 다른 둘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머리가 핑글핑글 도네요. 헌데 수수께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셋이 함께 다스리는 커다란 왕국은 뭘까? 셋이 왕국 자체이기도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고? 모모는 어쩔 줄 모르고 박사를 바라보았다. 대체 그게 뭘까?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합하면 뭐가 될까? 모모는 커다란 홀을 둘러보았다. 수만 개의 시계를 훑어보던 모모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났다. 모모는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시간이에요. 예, 그건 시간이에요, 시간. 모모는 기쁨에 겨워 팔짝팔짝 뛰었다. 호라 박사는 재촉했다. 그럼 세 형제가 함께 사는 집은 뭔지 말해보렴. 그건 세상이에요. 만세! 이번에는 호라 박사가 소리치며 마찬가지로 손뼉을 쳤다. 모모, 정말 존경스럽구나. 넌 수수께끼 박사야. 정말 기쁘다. 저도요. 모모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내심 자기가 수수께끼를 푼 것을 호라 박사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은 시계의 홀을 계속 돌아보았다.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다른 희귀한 물건들을 보여주었지만 모모는 수수께끼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윽고 모모가 입을 열었다. 말씀해 주세요. 대체 시간이란 뭐예요? 조금 전에 너가 너 스스로 해답을 찾았잖니? 아니요. 제 말은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뭔가일 거라는 뜻이에요.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대체 시간이란 뭘까요? 이번에도 너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모모는 한동안 곰곰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시간이 있다는 건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져볼 수는 없어요. 붙잡아 줄 수도 없고요. 혹시 향기 같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어떤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 시간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혹시 바람 같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시간은 언제나 거기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음악 같은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음악을 이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나지막한 음악이었어요. 호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널 이리 오라고 부를 수 있었지. 모모는 여전히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하지만 다른 무엇이 또 있어요. 그 음악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안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울렸어요. 어쩌면 시간도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러고서 모모는 당황해 입을 다물었다가 머뭇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바람이 불어서 강물에 물결이 이는 거랑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뜻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네요. 아니, 정말 멋지게 표현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여기 언제나 없는 거리에 있는 아무 데도 없는 집에서 나오는 거란다. 모모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와, 할아버지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호라 박사는 다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니, 꼬마야,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야. 내가 맡은 일은 저마다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럼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한테서 더 이상 시간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정하실 수는 없나요? 그럴 순 없어.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또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 몫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줄 뿐이다. 모모는 홀을 빙 둘러보고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계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마다 한 개씩요. 그렇죠? 아니야, 모모. 이 시계들은 그저 취미로 모은 것들이야. 이 시계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것을 엉성하게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그럼 제 가슴이 언젠가 뛰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게 지정된 시간도 멈추게 되지. 아가, 내가 살아온 시간, 다시 말해서 지나온 너의 낮과 밤들, 달과 해들을 지나서 되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게다. 너는 너의 일생을 지나 되돌아가는 게야. 언젠가 내가 그 문을 통해 들어왔던 둥근 은빛 성문에 닿을 때까지 말이지.
거기서 너는 그 문을 다시 나가게 되지. 그 문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럼 너는 내가 가끔 들었던 나지막한 음악이 흘러나온 곳으로 가게 되지. 거기서 너는 그 음악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 하나의 음이 된단다. 그는 모모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모모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문득 언제나 없는 거리를 지나올 때에 모든 것이 뒷걸음질 치는 듯 했던 일이 생각났다. 모모는 입을 떼어 물었다. 박사님은 죽음인가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박사가 대답했다. 죽음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의 인생을 훔칠 수 없지. 모모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며 매 시간마다 진실을 말해주지. 허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란다.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어넣는 자들을 더 믿고 싶은 모양이야. 정말 수수께끼야.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호라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사는 모모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물었다. 시간이 어디서 오는지 보고 싶니? 모모는 나직이 대답했다. 예. 내가 데려가 주마. 허나 그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그러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모모는 말없이 끄덕였다. 그러자 호라 박사는 몸을 굽혀 모모를 안아 올려 품에 꼭 껴안았다. 박사는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말할 수 없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노인이라기보다는 영겁의 세월을 견딘 고목이나 바위처럼 보였다. 박사는 손으로 모모의 눈을 가렸다. 모모는 가볍고 서늘한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모는 호라 박사가 자기를 데리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척 아늑한 느낌이어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쿵쿵 울리는 호라 박사의 발작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척 먼 길이었다. 이윽고 박사는 모모를 내려놓았다. 박사의 얼굴은 모모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박사는 모모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러곤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다. 금빛 어스름이 모모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모는 점차 자기가 완벽하게 동그란 거대한 지붕 밑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모는 그 지붕이 온 하늘만큼이나 크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거대한 지붕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지붕이 저 높은 곳 한가운데에는 둥그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거기서 빛의 기둥이 새어나와 마찬가지로 둥그런 모양의 연못에 수직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연못의 검은 물은 컴컴한 거울처럼 물결 하나 없이 매끈하고 잔잔했다. 연못 표면 바로 위쪽 빛의 기둥 안에서 밝은 별 같은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며 위엄있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모는 그것이 검은 거울 같은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추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추를 매단 곳은 없었다. 추는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고 무게도 없는 듯 했다. 별의 추가 천천히 연못 가장자리에 접근하자 어두운 물속에서 커다란 꽃봉오리가 떠올랐다.
꽃봉오리는 추가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점점 벌어지더니 마침내 활짝 피어서 잔잔한 수면 위에 떠 있었다. 모모는 일찍이 그토록 찬란하게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빛나는 색깔로만 만들어진 꽃 같았다. 그런 색깔이 있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별의 추는 한동안 꽃 위에 머물렀다. 모모는 주변의 모든 일을 까마득히 잊고서 넋을 잃고 꽃을 바라보았다. 꽃의 향기는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모모가 간절히 그리워했던 그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 추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추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시작했다. 모모는 소소라치게 놀랐다. 한 장 한 장 꽃잎이 떨어지더니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모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엇이 영원히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았다. 추가 검은 연못의 한가운데 이르자 그 아름다운 꽃은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맞은편에서 꽃봉오리 하나가 어두운 물속에서 자태를 드러냈다. 추가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자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더욱 아름다운 꽃이었다. 모모는 꽃을 가까이서 보려고 연못 주변을 빙 돌아갔다. 그 꽃은 앞의 꽃과는 전혀 달랐다. 모모는 그 꽃의 색깔 역시 전에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꽃의 빛깔이 더욱 다채롭고 고결해 보였다. 향기도 달랐는데 더욱더 황홀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꽃의 신비스러운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별의 추가 다시 방향을 돌리자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고 떨어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못 저 깊은 곳으로 한 입 한 입 가라앉아 버렸다. 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맞은편에 이르렀다. 추는 처음과 같은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앞쪽까지 나아갔다. 그러자 첫 번째 지점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꽃봉오리 하나가 솟아나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모모의 눈에는 이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다. 꽃 중의 꽃.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신기한 꽃이었다. 모모는 이 완벽한 꽃마저 시들기 시작해 어둡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자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호라 박사와의 약속을 생각하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추는 맞은편에서도 한 걸음 더 멀찍이 나갔고 그러자 새로운 꽃이 어두운 물속에서 떠올랐다. 점차 모모는 새로 피는 꽃은 번번이 먼저 본 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갓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모는 연못가를 빙빙 돌면서 꽃들이 차례차례 피어나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아름다운 광경은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모는 차차 그곳에서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붕 한가운데서 쏟아져 내리는 빛의 기둥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모모는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저 먼 곳의 나무 꼭대기에서 부는 살랑대는 바람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폭포 떨어지는 소리, 아니 바닷가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큼이나 커졌다. 모모는 이 웅장한 울림이 끊임없이 다르게 배열되고 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이 어울려 지어내는 소리라는 것을 점점 더 또렷하게 느꼈다. 그것은 음악이었지만 동시에 음악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기도 했다. 모모는 불현듯 그 음악을 다시 기억해냈다.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앉아 정적에 귀 기울일 때에 이따금씩 아득히 먼 곳에서 나직이 들려왔던 바로 그 음악이었다. 이제 울림은 더욱 맑고 밝아졌다. 모모는 이 소리나는 빛이 제가끔 다른 꽃들, 똑같은 모습이 다시는 없는 단 하나뿐인 모양의 꽃들을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 불러내어 꽃봉오리를 피어나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오래오래 귀를 기울일수록 모모는 낱낱이 소리를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금과 은 그리고 다른 온갖 종류의 금속들이 어울려내는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그때의 그 울림의 뒤쪽에서 문득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말할 수 없이 강렬한 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기 때문에 모모는 서서히 낱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낱말들이었다. 해와 달, 유성과 별들이 제 진짜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이름들에는 해와 달과 유성과 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함께 영향을 미쳐 시간의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탄생시키고 다시 소멸시키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었다. 모모는 문득 이 모든 말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먼 곳에 있는 별을 비롯해 온 세상이 엄청나게 커다란 단 하나뿐인 얼굴을 모모에게 돌리고 모모를 바라보며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어떤 감정이 엄습해왔다. 그 순간 모모는 자기에게 잠자코 손짓하고 있는 호라 박사를 보았다. 모모는 허겁지겁 박사의 품으로 달려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박사의 두 손이 또다시 모모의 눈 위에 눈송이처럼 살포시 내려앉았다. 어둠과 정적이 내렸다. 모모는 아득함을 느꼈다. 박사는 모모와 함께 먼 길을 되돌아왔다. 벽시계들로 이루어진 작은 방으로 돌아오자 박사는 모모를 자그마한 소파에 눕혔다. 모모는 속삭였다. 호라 박사님, 전 정말 몰랐어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모모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요. 호라 박사가 말했다. 모모,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은 모든 사람의 시간이 아니야. 너 자신의 시간이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내가 막 다녀온 장소와 같은 곳이 있단다. 허나 그곳에는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 게다가 보통 눈으로는 그곳을 볼 수 없지. 그럼 제가 갔던 곳은 어디예요? 호라 박사는 모모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마음속이란다. 모모는 다시 속삭였다. 호라 박사님, 제 친구들을 박사님께 데려와도 될까요? 박사는 대답했다. 안 된다, 아직은. 그럼 전 박사님 집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네 친구들에게 돌아갈 때까지란다가. 별들이 들려준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건 괜찮나요? 괜찮지. 허나 해줄 수 없을 거야. 왜요? 그러려면 우선 내 안에서 피어날 말이 자라나야 한단다. 그래도 전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걸요?
모두에게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를 노래로 불러보고 싶어요. 그럼 모든 일이 다시 좋아질 거예요. 모모,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면 우선 기다릴 수 있어야 해. 기다리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가, 기다린다는 것은 태양이 한 바퀴 돌 동안 땅속에서 내내 잠을 자다가 드디어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은 거란다. 내 안에서 말이 자라나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야. 그래도 하겠니? 모모는 속삭였다. 예. 그럼 이제 자거라. 그러면서 호라박서는 모모의 눈을 쓸어내렸다. 잘 자라. 모모는 행복한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잠이 들었다.